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투자의 뜻이 나왔네요. 투자란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현재의 확실한 소비 지출을 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맞습니다. 또 이 말을 바꾸면 투자란 불확실한 수익과 현재의 확실한 소비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을 바꿔낸 경우도 있지요. 자, 2번 지렛대 효과. 일단 지렛대란 말 자체가 영어로 레버리지가 되고 또 우리말로 바꾸면 타인 자본, 다른 말로 부채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따라서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 이 말 대신에 부채를 활용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 이 말 대신에 지분 수익률을 증대, 높이고자 하는 효과를 말한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렛대란 말 자체가 남의 돈이다 보니까 남한테 돈을 빌려와야만 지렛대란 말 자체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문장 속에서 남한테 진 빚이 없다, 모두 내 돈만을 투자한다, 이런 식의 문장 나오면 남의 돈 자체가 없으니까 지렛대 효과는 아예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지렛대 효과가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중립적 지렛대 효과 구분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또 세 가지를 비교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저당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 요 세 가지 비교해서 정인지, 분지, 중립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 어떻게 문제가 나와도 쉽게 맞출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위험이란 장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대 수익률의 변동 가능성을 말한다. 맞습니다. 또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위험이란 장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예상한 결과와 실제 발생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말한다 라고 출제하는 경우도 있죠. 이때 예상한 결과, 발생한 결과에서 결과는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예상 수익률과 실제로 발생한 실제 수익률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위험은 수익률의 분포가 정규 분포라면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그 위험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4번 볼게요. 기대 수익률이란 투자 대상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로서 내부적 수익이라고도 한다. 맞죠? 그러니까 기대라는 말 자체가 어떤 상황이 예상된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우리 기대 수익 배우실 때 기대 수익률이란 투자 대상으로부터, 자, 내 투자 대상의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로서 사전적 수익률이며 투자 대상 내부로부터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부적 수익이라고 한다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다시 한번 기대 수익률이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산정한 계산한 복리의 수익률로서 이미 발생한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적 수익률이고 또한 투자 대상 내부로부터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부적 수익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5번 포트폴리오 나왔죠.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입니다. 그럼 하나의 자산에 집중하여 투자, 이게 집중 투자죠. 집중 투자 시 발생하는 불확실성. 우리 문장 속에서요, 다른 말 없이 불확실성 이 말 나오면 그 자체가 위험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 문장 해석해 보면 집중 투자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분산 투자함으로써 제거 감소시키고자 하는 자산관리 기법을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옳은 표현이죠. 6번 투자의 대상 부동산을 일정 기간 보유하면서 얻는 이익을 소득이득이라 하면 처분 시 얻게 되는 이익을 자본이득이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향유, 누릴 수가 있다고 배우셨고요. 또 소득이득은 부동산의 보유, 운영을 통해 얻는 이익인데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면 상가에 점포가 있겠죠. 그럼 상가 내에 위치한 점포의 임대 수익 등이 대표적인 소득이득에 해당이 돼요.
반면에 자본이득은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얻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상가가 됐건 건물이 됐건 주택이 됐건 이걸 매도했을 때 얻는 양도 차익이 대표적인 자본이득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옳은 표현이었고 7번 볼게요. 자, 승수는 작을수록 수익률은 클수록 유리한 투자 대안으로 평가된다. 맞죠? 가볍게 제가 공식 안 보고 넘어간 대목인데 어림셈법은 일단 승수법과 수익률법으로 구성이 되고 기본적으로 어림셈법 자체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비할인 방식에 해당함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고 또한 승수와 수익률은 역수관계거든요. 역수이다 보니까 서로 반대말이 나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수익률은 클수록 승수는 작을수록 유리하다, 우월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그 다음 8번 부동산 금융 나왔죠. 금융이란 부동산의 구입이나 투자에 필요한 자금 또는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부동산 금융의 뜻 자체니까 뭐 따로 설명할 건덕지조차 없는 표현이죠. 맞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지분금융이란 주식의 발행 또는 지분권의 매각을 통해 자기 자본을 조달, 자기 자본이니까 지분 맞죠. 더불어 신조 리증펀 기억나요?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공모기관 증자, 또 부동산 펀드 등은 지분금융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조인트 벤처,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지분금융에 속한다. 맞죠? 자, 10번 볼게요. 원리금 균등 나왔는데 자, 제목 잘 보세요. 균등하다는 건 어떤 값이 일정하다, 동일하다의 의미가 될 거고 맨 앞에 원리금 붙었으니까 매 기간마다 매 월이 됐건 매 년이 됐건 매 기간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빚을 갚는 금액은 동일하다, 일정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므로 대출 기간 내에 동일한 금액, 똑같은 금액을 납부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되는 차입자 입장에서는 이번 달에는 얼마를 갚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만큼 한 번 첫 달에 원금이자 합해서 100만 원을 갚게 되면 마지막 달까지도 원금이자 합해서 100만 원 똑같은 금액을 갚으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계산이 간편하고 이해가 용이하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할 부분은 금액은 같다 할지라도 그 상환액 중에서 빚 갚는 금액 중에서 원금 부분과 이자 부분은 시간에 따라서 그 비중이 달라진다는 거죠. 대출 초기에는 잔액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100만 원의 상환액 중에서 이자액이 거의 90만 원 이상이 될 수가 있겠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잔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100만 원의 금액 속에서 원금 상환액이 90만 원이 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묶어놓으면 대출 초기에는 이자 지불액이 높은 반면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액의 비중이 커진다.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내용은 모두 옳은 정답밖에 없네요. 이렇게 해서 가볍게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